해발 4,200m 안데스 산맥 중턱,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가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중국의 최신형 99A 전차가 고도 적응에 실패해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엔진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습니다. 진흙과 눈이 뒤섞인 험난한 지형을 가뿐히 돌파하며 나타난 한 대의 전차. 고도 4,000m가 넘는 극한 환경에서도 91%의 엔진 출력을 유지하며 완벽한 기동성을 보여준 그 전차의 정체는 바로 한국의 K2 흑표였습니다. 페루 국방부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로부터 석 달 후 페루 정부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중국도 아닌 오직 한국과만 총 78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까지 페루의 모든 핵심 전력을 한국 무기체계로 통일한다는 전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페루는 자국의 안보 전체를 한국에 맡기기로 했을까요? 안데스 산맥의 지옥 같은 시험장에서 벌어진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페루군 작전사령부에서 25년간 근무해온 카를로스 로메로 대령은 그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펼치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페루의 지형적 특수성을 다룬 군사전략 보고서였습니다. 벌써 세 번째로 읽는 보고서였지만 읽을 때마다 절망감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잡하고 험난한 지형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로메로 대령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쿠스코 출신인 그는 어릴 때부터 안데스 산맥의 험준함을 몸소 체험하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해발 3,400m 고지에서 태어나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그였기에 페루의 지형적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페루는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지형 조건을 가진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서쪽으로는 2,400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이 펼쳐져 있고 중앙에는 해발 6,000m가 넘는 안데스 산맥이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동쪽으로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국토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아니라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악몽 같은 조건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극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안 지역은 연중 습도가 80%를 넘나들며 염분이 강한 바닷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와 금속 부식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리마 근처의 칼라우 해군기지에서는 신형 함정의 레이더 시스템이 단 6개월 만에 부식으로 교체해야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안데스 산맥 지역은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지대가 대부분이어서 산소 농도가 평지의 70% 수준에 불과했고 일교차는 무려 2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낮에는 섭씨 2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로메로 대령이 젊은 중위 시절 훈인 지역에서 근무할 때 추위로 인해 무전기 배터리가 얼어 통신이 두절되어 하루 종일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마존 지역이었습니다. 연중 습도 90% 이상의 극습 환경에 곰팡이와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 게릴라전에 특화된 반정부 무장단체 샌데로 루미노소의 위협까지 더해져 페루군은 이 모든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우카얄리 강 유역에서는 총기 부품에 핀 곰팡이로 인해 교전 중 격발 불량이 발생해 3명의 병사가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로메로 대령은 지난 10년간 페루군이 겪어온 뼈아픈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실패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산증인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안데스 산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합동훈련에서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 12대 중 8대가 고도 적응에 실패해 엔진 출력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결국 작전을 중단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고도에서의 운용은 설계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 이듬해 아마존 지역 소탕작전에서는 독일제 G-36 소총들이 극습 환경에서 격발 불량을 일으켜
교전 중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로메로 대령이 직접 지휘했던 그 작전에서 그는 병사들이 적 앞에서 총이 발사되지 않아 당황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겨울 국경 분쟁 당시였습니다. 에콰도르와의 국경 지역인 콘도르 산맥에서 벌어진 소규모 충돌에서 페루군이 보유한 소비에트제 Mi-17 헬기 3대가 모두 고장을 일으켜 부상자 후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고도에서 엔진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로메로 대령은 부상당한 부하들을 헬기로 후송하지 못해 도보로 12시간을 이동해야 했던 그 악몽 같은 하루를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페루의 독특한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가 필요합니다. 로메로 대령이 국방부 회의에서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페루의 국방 예산은 연간 39억 달러 수준으로 결코 넉넉하지 않았고 그나마도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신규 무기 도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고작 8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미국제 F-16 전투기 한 대 가격이 3천만 달러인 것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페루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동쪽으로는 브라질과 볼리비아, 남쪽으로는 칠레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어느 한 방향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칠레와는 19세기 태평양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고 에콰도르와는 1990년대까지 국경 분쟁이 이어졌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칠레가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2A4 전차 140대를 도입하면서 남부 국경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역시 자국산 오셀롯 장갑차를 대량 배치하며 국경 지역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페루군의 장비 열세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로메로 대령은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론, 페루의 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서구 또는 러시아제 무기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바로 자신이 몇 달 전에 작성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령님, 국방장관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하십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로메로 대령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오랜 경험으로는 이런 긴급 호출이 보통 좋은 소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국경 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아니면 테러 단체의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것일까? 복도를 걸어가며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날이 페루 국방사에 있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몇 시간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국방장관실 문을 열고 들어선 로메로 대령은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에 당황했습니다. 장관실에는 페드로 카스타냐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외무부 차관, 국방조달청장, 그리고 처음 보는 동양인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호기심과 기대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로메로 대령, 앉으시오. 카스타냐 장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매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소. 이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가리킨 두 사람은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한국방산업체 한화시스템의 김민호 부사장과 카이의 박성진 차장입니다. 한국. 로메로 대령은 속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페루의 무기체계 현대화 프로그램에 한국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페루가 접촉해온 나라들은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으로는 유명하지만 방산 분야에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민호 부사장이 유창한 스페인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페루의 지형적 특수성에 대해 깊이 연구해본 결과 기존의 서구 무기 체계들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스페인어 실력에 로메로 대령은 첫 번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영어로만 소통했는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지형적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박성진 차장이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사계절이 뚜렷해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며 여름에는 습도 80% 이상의 몬순 기후를 견뎌야 합니다. 거기에 북한과의 분단 상황으로 인해 실전과 같은 긴장 상태가 70년간 지속되고 있죠. 로메로 대령은 점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무기들이 페루의 극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부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령님의 의구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에 로메로 대령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외국 업체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완벽하다고만 주장했는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의 첫 번째 자주포 K-55가 겨울 혹한 훈련에서 포신이 얼어 발사되지 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밤새워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었죠. 박 차장의 말에 로메로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철학은 군인인 그에게도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한국의 험한 산악 지형에서 15년간 시험을 거쳤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해발 1200m 고지에서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와 여름철 폭우, 그리고 가파른 경사면에서의 기동성을 모두 검증받았습니다. 김 부사장이 동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K2 전차는 60도 경사면을 거뜬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박 차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페루의 안보 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술 이전? 로메로 대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서구 업체들은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극도로 인색했습니다. 블랙박스 형태로만 제공하며 정비도 자신들의 기술진이 와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다른 접근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페루가 독자적인 방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김 부사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한 파트너가 있어야 우리도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를 원합니다. 카스타냐 장관이 로메로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령, 자네 의견은 어떤가? 로메로 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반신반의하는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정말 페루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로메로 대령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험한 지형에서 직접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상 실전 테스트만이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 부사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수리온 헬기까지 가져와서 페루에서 가장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로메로 대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제안한 실전 테스트를 받아들인 외국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두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하다거나 우리나라에서의 테스트 결과로 대체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자신이 있습니다. 박 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공정해야 하고 같은 조건에서 다른 나라 무기들과도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로메로 대령은 이들의 자신감에 놀랐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한국의 무기들이 페루의 지옥 같은 환경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혹시 정말로 페루가 찾던 답이 바로 이것일까? 좋습니다. 로메로 대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페루에서 가장 험한 곳에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안데스 산맥 해발 4200m 지점,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진짜 실력을 인정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발 4200m는 일반인이 고산병으로 쓰러지는 높이였고 기계들에게는 극한의 시험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김 부사장이 오히려 먼저 물었습니다. 그 순간 로메로 대령은 직감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고. 석 달 후 안데스 산맥 해발 4,200m 지점. 페루 역사상 가장 혹독한 무기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메로 대령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도 떨리는 몸을 달래며 임시 지휘소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희박한 공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대령님, 각국 장비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는 한국의 K2 전차뿐만 아니라 독일의 레오파르트 2A6, 중국의 99A, 러시아의 T90M까지 총 4개국의 최신 전차들이 참가했습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증명하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테스트 첫날,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중국의 99A 전차였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중국 측 기술진들이 황급히 달려갔지만 엔진이 고도 적응에 실패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엔진 출력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 측 책임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조금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극저온으로 인해 유압류가 얼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탑 회전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결국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독일 기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고도에서의 운용은 매뉴얼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T90M은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자부했지만 고도 문제는 별개였습니다. 엔진은 그나마 돌아갔지만 화력 통제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목표물 포착이 안 됩니다. 러시아 측에서 난감해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는 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부드럽고 안정적인 엔진음이 고산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로메로 대령이 직접 성능 측정기를 확인했습니다. 엔진 출력 91% 유지,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측 시험 책임자인 김태성 엔지니어가 로메로 대령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직접 탑승해 보시겠습니까? 로메로 대령은 25년 군 경력 동안 수많은 전차를 타봤지만 이런 고도에서 정상 작동하는 전차는 처음이었습니다. 전차에 탑승한 로메로 대령은 더욱 놀랐습니다. 차체 내부가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추위에서 이렇게 따뜻할 수 있죠? 그가 물었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시베리아 못지않게 춥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의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독립된 난방 시스템과 단열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사 45도의 바위 절벽을 올라가는 시험이었습니다. 다른 전차들은 모두 중간에 미끄러지거나 엔진 출력 부족으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K2는 마치 평지를 달리듯 안정적으로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로메로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김 엔지니어가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령님, 우리 전차는 물 위에도 뜰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로메로 대령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호수라도 있나요? 저기 보이는 빙하 호수 말입니다. 김 엔지니어가 멀리 얼어붙은 호수를 가리켰습니다. 얼음이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K2는 수상 도하가 가능합니다. 로메로 대령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차가 물에 뜬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는 호수에 진입해 유유히 물 위를 건넜습니다. 로메로 대령은 무전기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본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차가 배처럼 물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화력 테스트에서 나타났습니다. 1500m 거리의 표적을 향한 사격에서 K2는 10발 중 10발을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다른 전차들이 고도로 인한 탄도 계산 오류로 대부분 빗나간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로메로 대령이 물었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화력 통제 시스템은 기압, 온도, 습도, 바람을 모두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AI가 탄도를 자동 보정하죠. 강원도 산악지형에서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쳐 완성된 기술입니다. 테스트 이틀째,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런 눈보라가 몰아쳤는데 다른 전차들은 모두 시야 확보가 안 되어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K2는 열상 카메라와 레이더 시스템을 연동해 눈보라 속에서도 정확히 목표물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로메로 대령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합 전투 시스템이군요. 김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좋은 전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마지막 날 최종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K2 전차는 모든 항목에서 다른 전차들을 압도했습니다. 기동성 95점, 화력 98점, 생존성 96점, 신뢰성 94점, 평균 95.75점이라는 경이로운 성과였습니다. 반면 독일 레오파르트는 평균 67점, 러시아 T90M은 61점, 중국 99A는 겨우 52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신뢰성 부분에서는 한국만이 90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참관한 다른 나라 관계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측 책임자는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라며 당황해했습니다. 중국 측은 아예 말을 잃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 로메로 대령은 김 엔지니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은 지속적인 파트너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함께 성장한다. 로메로 대령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어떤 나라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일방적인 판매와 구매 관계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메로 대령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가 오히려 더 큰 시련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테스트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페루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압도적 승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동시에 거대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메로 대령이 국방부 회의실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냉랭한 분위기가 그를 맞았습니다. 로메로 대령! 호세 바르가스 차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바르가스 차관은 30년간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담당해온 친미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나? 로메로 대령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바르가스 차관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무기가 미국이나 독일보다 뛰어날 리가 없다. 분명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장성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르가스 차관 말이 맞습니다. 공군 준장인 페르난도 실바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70년간 믿고 의지해온 것이 미국 무기체계입니다. 갑자기 한국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게다가 한국과는 외교적 관계도 그리 깊지 않습니다. 외무부에서 온 참석자가 추가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미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국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메로 대령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우리의 극한 환경에서 다른 어떤 전차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반박의 목소리에 묻혔습니다. 테스트 조건이 공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바르가스 차관이 계속 주장했습니다. 한국 측이 미리 지형을 파악하고 준비했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때 카스타냐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르가스 차관, 테스트는 국제감시단이 참관한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었소. 그리고 모든 참가국에게 동일한 조건이 제공되었소. 하지만 바르가스 차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페루의 안보 정책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측에서는 이미 불쾌감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페루 미국 대사관에서 비공식적으로 페루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추진할 경우
기존 군사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이 화를 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군 제독인 카를로스 메히아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군과의 합동훈련, 정보 공유, 기술 지원 등 모든 것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페루는 고립될 것입니다. 유럽 측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테스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가 한국 전차보다 성능이 떨어질 리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로메로 대령이 간신히 말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분명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바르가스 차관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로메로 대령, 혹시 한국 측으로부터 무언가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닌가?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로메로 대령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로메로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차관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독입니다. 저는 25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해왔고 단 한 번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판단을 흐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한국을 옹호하는가? 바르가스 차관이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메로 대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페루의 이익을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기를 포기하자는 겁니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군사 담당 참사관인 리처드 톰슨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긴장됐습니다. 페루 국방부 여러분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톰슨 대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은 페루와 70년간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만약 페루가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다면 미국은 기존의 군사협력 협정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페루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입니다. 로메로 대령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령님, 미국이 페루의 주권적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하지만 톰슨 대령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입이 아닙니다. 동맹국으로서의 충고입니다. 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고요? 로메로 대령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실전과 같은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매일매일이 실전 준비 상태입니다. 하지만 톰슨 대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실제 전투는 다릅니다. 미군의 무기들은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실제로 검증받았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아직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바르가스 차관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봤나, 로메로 대령. 미국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지? 그는 마치 자신의 논리가 증명된 것처럼 득이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는 점점 로메로 대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미국의 압력을 의식해 한국과의 협력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감수할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국방조달청장이 새로운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78억 달러라는 것은 페루 국방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분할 지불과 기술 이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메로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이 20년 분할 지불과 함께 기술 이전까지 제안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재무부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이라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정치적 변화가 얼마나 많을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검증된 미국 무기를 소량이라도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로메로 대령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카스타냐 장관조차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겠다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로메로 대령은 혼자 복도를 걸으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목격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대령님. 돌아보니 한국의 김민호 부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로메로 대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해졌습니다. 김 부사장이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대령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이 너무 강합니다. 로메로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밀려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김 부사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대령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루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로메로 대령은 집에서 혼자 고민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리마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미국의 말대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는 안데스 산맥에서 본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전차가 실패했을 때 오직 한국의 K2만이 완벽하게 작동했던 그 순간을. 그것은 분명히 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병사들이 최고의 장비로 조국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협상을 일시 중단한다는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메로 대령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로메로 대령이 절망에 빠져 있던 그날 오후 갑작스럽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 국경 지역에서 무장 게릴라들이 페루군 전초기지를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해발 3,800m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벌어진 이 공격으로 페루군 12명이 포위되어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구조작전을 시작하라. 카스타냐 국방장관의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기존 장비로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던 악명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로메로 대령이 구조작전 회의에 참석했을 때 공군 지휘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너무 높고 기상 조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군 작전 참모장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Mi-17 헬기로는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육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장관이 물었습니다. 육군 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존 장비로는 48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때까지 포위된 병사들이 버틸 수 있을지. 회의실에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로메로 대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한국의 수리온 헬기는 어떨까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바르가스 차관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쓰자는 겁니까? 하지만 로메로 대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테스트에서 수리온은 해발 4,200m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카스타냐 장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측에 긴급 지원을 요청해보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시도라도 해봐야 한다. 바르가스 차관이 반대했지만 장관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30분 후 김민호 부사장에게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상황을 들은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즉시 수리온 헬기와 조종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요. 1시간 후 한국의 수리온 헬기가 페루 공군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조종사는 강원도 산악지형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 이정호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히말라야 구조작전 경험도 있는 고고도 비행 전문가였습니다. 조종사님, 정말 가능합니까? 로메로 대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중령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수리온은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헬기입니다. 한국의 산악지형에서 수천 번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조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페루 공군의 모든 헬기가 고도 3,000m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리온만이 유일하게 3,800m까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로메로 대령도 직접 탑승했습니다. 신기합니다. 로메로 대령이 감탄했습니다. 이 고도에서도 진동이 거의 없네요. 이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수리온의 특수 설계 덕분입니다. 고도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포위된 페루군 병사들은 탄약이 부족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착륙할 만한 평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메로 대령이 물었습니다. 이 중령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호버링 상태에서 구조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발 3,800m에서 호버링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리온은 20분간 완벽한 호버링을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특수부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가 포위된 병사들을 하나씩 구조에 올렸습니다. 페루군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구조된 병사 중 한 명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 헬기는 이런 고도에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없는데. 로메로 대령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구조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12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고 단 한 명의 추가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리온이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하게 기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구조작전 소식이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페루 언론들은 한국 헬기의 기적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조된 병사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한국 헬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생한 증언이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회의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바르가스 차관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압력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루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기술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카스타냐 장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실제 생명을 구한 장비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로메로 대령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답입니다. 페루의 극한 환경에서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기술뿐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미군 참사관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구조작전의 성공 앞에서는 어떤 정치적 논리도 무력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겠습니다. 장관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르가스 차관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발이. 미국이 우리 병사들 생명을 구해줬습니까?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해준 것은 한국입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 눈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호 부사장에게 공식적인 협상 재개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김 부사장은 로메로 대령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대령님이 끝까지 믿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메로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이 증명된 것뿐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구조작전의 성공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페루와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꽃피우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구조작전 성공 이후 페루 전역에 불어닥친 변화는 로메로 대령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페루 국민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고 정치권도 더 이상 한국과의 협력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언론이었습니다. 페루의 주요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는 일면 톱으로 한국, 페루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는 구조된 병사들의 감동적인 증언과 함께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저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구조된 병사 중 한 명인 페드로 라미레스 상사가 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헬기가 마치 천사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높은 고도에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페루 최대 TV 방송사인 아메리카 텔레비시오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안데스의 기적, 한국 기술이 구한 생명들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 43.7%를 기록하며 페루 방송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갱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CNN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남미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작은 동양의 나라가 어떻게 남미의 군사 지형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로메로 대령은 하루아침에 페루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그를 알아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구조된 병사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로메로 대령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구조작전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 본격적인 성능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더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로메로 대령이 김민호 부사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마존 정글, 해안지역, 사막까지 페루의 모든 지형에서 검증받아야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김 부사장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도 페루의 모든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루 역사상 가장 종합적인 무기 성능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정글에서의 테스트가 실시되었습니다. 습도 95%, 기온 35도의 극한 환경에서 K9 자주포의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놀랍게도 K9은 72시간 연속 작전에서도 단 한 번의 고장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포병 사령관인 루이스 카르데나스 장군이 감탄했습니다. 기존 포병 장비들은 아마존에서 12시간도 버티기 어려웠는데 이것은 3일을 버텼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확도였습니다. 습도와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K9의 사격 정확도는 98.3%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의 시험장에서 기록한 수치와 거의 동일한 성능이었습니다. 해안 지역 테스트에서는 염분과 습도에 대한 내구성을 검증했습니다. 칼라우 해군 기지에서 6개월간 진행된 테스트에서 한국 무기들은 부식률이 기존 장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해군 제독인 카를로스 메히아가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부식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유지 비용이 7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막 지역 테스트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 인근의 모래 폭풍과 극도의 건조함 속에서도 한국 장비들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특히 FA-50 전투기는 모래 폭풍 중에도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들이 알려지자 남미 전체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페루의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브라질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페루의 테스트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반응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 하인츠 밀러 박사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다며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페루에서의 성과를 보면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프랑스의 군사 전문지 데펜스 뉴스는 아시아의 용이 남미에서 날개를 펼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남미 시장에서 기존 강국들의 독점 체제를 흔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했던 바르가스 차관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며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를 찾는 각국 관계자들이 급증했습니다. 페루에서의 성과를 직접 듣고 싶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로메로 대령이 김민호 부사장과 함께 전시회장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페루에서의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해야 합니다. 그들의 발표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해발 4,200m에서의 완벽한 작동, 아마존에서의 72시간 연속 운용, 극한 환경에서의 98% 이상 신뢰성. 이 모든 것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독일 대표단의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로메로 대령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25년간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로메로 대령을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페루의 경험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겁니까?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군 대표단이었습니다. 대령님의 발표를 듣고 우리도 한국 기술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미 육군 조달 담당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미군도 한국 장비를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압력을 가했던 미국이 오히려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로메로 대령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페루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페루 대통령궁에서 로메로 대령에게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페루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페루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로메로 대령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페루가 남미의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한국과의 포괄적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로메로 대령을 임명합니다. 순간 로메로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가 망설였습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이야말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한국의 가능성을 믿었던 분이니까요. 소식이 알려지자 페루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한국과의 78억 달러 규모 방산 계약이 공식적으로 추진된다는 발표가 나갔습니다. 이는 페루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투자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습니다. 페루가 남미의 방산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것은 꿈만 같습니다. 김민호 부사장이 계약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한국과 페루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로메로 대령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는 양국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페루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연설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페루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리마 시내에서 자발적인 축하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페루 우정 만세, 로메로 대령 만세 라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언론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페루가 마침내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남미 최강국으로 향하는 첫걸음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로메로 대령의 마음속에는 더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가 김 부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페루와 한국이 함께 성장할 시간입니다. 그날 밤 로메로 대령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끝까지 믿어서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리마의 밤경이 보였습니다. 언제나 똑같았던 그 풍경이 오늘따라 특별해 보였습니다. 페루의 미래가 바뀌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과 페루의 파트너십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증명해줄 일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페루와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남미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메로 대령은 이제 페루, 한국 방산협력단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아 이 역사적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변화는 페루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페루에 상주하면서 현지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고 기술 이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리마 외곽에 건설된 한
페루 공동 생산시설에서는 벌써 첫 번째 K2 전차가 현지 조립되어 출고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페루 기술자인 호세 바스케스가 감탄했습니다. 3개월 만에 우리가 전차를 조립할 수 있게 되다니요. 한국 측 기술지도팀장인 이승철 과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세, 당신들의 학습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빨리 배우는 기술자들은 드물어요. 하지만 진정한 파급 효과는 주변국들의 반응에서 나타났습니다. 페루의 성공 소식을 들은 콜롬비아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콜롬비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페루의 한국 무기 도입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페루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콜롬비아 국방차관 루이스 산체스가 로메로 대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로메로 대령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성능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콜롬비아의 관심은 곧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2달 후, 콜롬비아는 한국과 15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카이의 KT-1 훈련기와 FA-50 전투기 도입이었습니다. 칠레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독일과 긴밀한 방산 협력을 유지해왔던 칠레였지만 페루의 성과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안데스 산맥이라는 공통된 지형 조건을 가진 칠레로서는 한국 기술의 매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칠레 국방장관 마리오 데시몬이 내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계속 독일 기술에만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것인가. 결국 칠레도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르헨티나에게 한국의 상생 협력 모델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최신 무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페루 모델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르헨티나 국방차관 리카르도 메시아가 한국을 방문해 직접 문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브라질이었습니다. 남미의 맹주를 자처하던 브라질로서는 페루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급속도로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아시아 시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브라질 국방장관 파울로 세르지오가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할 만합니다. 이는 브라질이 기존의 유럽, 미국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변화는 남미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이 페루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에티오피아와 케냐에서 한국 무기의 고고도 성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원지대가 많습니다. 에티오피아 국방차관 테스파의 게브레가 로메로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페루의 경험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메로 대령은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극한지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북극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방산 진출을 견제했던 미국이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해온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한국의 우수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김민호 부사장이 로메로 대령과의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페루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K방산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기술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방산 시장의 판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러시아, 유럽 3강 체제에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것입니다. 특히 극한 환경 특화 기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닙니다. 런던 국제전략연구소 IISS의 방산 전문가 제임스 해킷 박사가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방산 협력 모델을 제시하면서 업계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로메로 대령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감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페루가 남미 방산 협력의 허브가 되고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보며 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변화가 정말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가 김 부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김 부사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며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성장하는 관계.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방산 협력이어야 합니다. 그날 밤 로메로 대령은 리마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김 부사장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저 멀리 한 페루 공동생산시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24시간 내내 한국과 페루의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로메로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페루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말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두 나라, 두 민족 간의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우정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강대국의 기술, 그들의 조건, 그들의 표정 페루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선택한 건 조용한 한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여줬고 증명했고 기다렸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닌 생존을 설계해주는 나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술로 갚아낸 그 이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나라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